공판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게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한정돼 특검의 구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3가지뿐입니다. 최고형인 사형과 강제노역 여부에 따라 나뉘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사 종결 후 처음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선 특검은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내란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는 취지에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구형 당시와 마찬가지로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2 사태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1심에서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구형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재판들의 기준이 될 거라 밝힌 바 있어 이 또한 고려 대상이란 분석입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7명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구형 순서, 형식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특검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뤄지는데요. 비상계엄 1년 만에 마무리되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변론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되지만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제약 같은 거 없이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결심 전날 특검보와 수사를 함께한 파견검사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강제 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으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이번 구형은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의 결정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거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996년 검찰은 12.12 사태 등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는 논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 내란 특검은 정치사범에게 주로 내려진 무기금고를 제외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30년 전 검찰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엄단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만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구형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하는 실질 구형을 한 만큼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이나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아닌 최종 형량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불러올 파장도 고민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내부 회의를 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 논의에 들어갑니다. 회의 쟁점이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임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3시부터 그러니까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내란 특검 수사팀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을 구형할지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심을 앞두고 최종적인 구형량을 정하는 그런 마지막 회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병합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8명의 피고인이 한 재판정에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목도도 상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구형을 할지 의견을 조율하고 구형의 과정, 진행 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른 수사팀 전체가 모이는 자리가 흔치 않고 이제 어찌 보자면 1심에서 마지막으로 수사팀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니만큼 이 구형량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총평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수많은 결심 재판 그리고 검찰의 구형을 봐왔는데 이렇게 구형량 회의까지 주목을 받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구형량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뉴스에서 구형량 회의까지가 주목받는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최종적으로 최후 변론을 피고인 측에서 하게 되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구형량이라고 해서 재판부에 지금 우리가 수사 결과를 보건대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이 검찰 측이 입장을 전하는 이 마지막 변론 그 의미를 고려할 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진술을 특검 측에서 정리해서 할지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정리할 것 같고요. 이미 기존에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과정 정도에 그친다면 형량을 어떻게 내릴지는 상당 부분 토론이 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로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매우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과 어느 정도 이 형평성, 그 선이라는 것을 맞추되 국민들의 법감정 역시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구형량이 적당할 것인가,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형,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형을 할지를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3가지뿐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이제 무기 금고뿐인데 이 금고형은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금고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유기징역과 금고형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 노역이 부과되느냐 부과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서 일정 부분 노역 역시도 함께 되는 것인데 금고는 그런 노역형은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무기 금고라는 것보다는 내려지게 된다면 무기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예. 이 법정형으로 사형까지도 사실 선고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는 사형까지도 구형을 할지 아니면 좀 예측이 되는 범위 수준에서 무기징역 정도로 구형을 할지 이 부분도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구형량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형이 정해지니만큼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도 주고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 역시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감정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특검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지만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구형량으로서 어떤 의미라도 이제 주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무기징역을 결국 이 구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일 있을 이 최후의 이 변론 역시도 굉장히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최후 진술에 좀 공을 들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특검 역시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최후에 강조할지에 대한 내용도 전 지금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이 45년 전에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례를 참고한 바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해당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내란죄라는 것이 사실상 저도 법학을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배우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상 다시 한 번 이 내란죄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 좀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양형회에서 참작한다거나 이 재판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이 됐던 45년 전에 그 재판, 그 정도를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된 상황이고 이제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양형 기준을 보자면 구형 15년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형이 지금 구형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이 국무위원의 지위로서 그리고 당시 총리로서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징역 15년이 구형이 되었다면 내일 있을 이 구형량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은 어찌 보자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여져서 적어도 징역 15년 이상들이 구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 구형할 때 이거는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때 언급한 이 실질 구형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구형은 이 수사기관 그리고 이 검찰 입장에서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해요라고 의미하는 어찌 보자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구형이 있다고 해서 재판부가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검찰의 구형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1심에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그런 취지지만 여기서 실질 구형이라는 표현은 이 15년이라는 구형량이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5년 정도는 내려질 수 있을 그런 수준으로 구형량 역시도 맞춰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검찰에서 이제 구형량에 대해서 구형 순서,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심 공판이 내일 오전 9시 20분 비교적 이제 이른 시간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구형량을 먼저 밝힐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맨 마지막에 밝히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잠시 후 있을 그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방법 역시도 함께 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중한 혐의, 최종적으로 이 내란의 우두머리다라는 부분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다만 정확한 방식은 내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특히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권이 또 폭넓게 발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 피고인들이 8명이 함께 출석을 하고 굉장히 혼잡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 변론도 진행이 되고 변호인들도 출석을 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빠르게 이끌어가려면 재판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저희 사건 현장 시간에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팀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개헌 모의 시점을 앞당겼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법정에서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한 겁니다. 특검 측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증거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 공판 과정에서 심리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이어졌는데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장군 인사 내용이 실제 군인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고 작성 시기로 볼 때 2023년 하반기부터 개헌 모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으로 특검 측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마지막까지 설전을 벌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법정에서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한 겁니다. 특검 측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증거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이 공판 과정에서
심리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이어졌는데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일부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장군 인사 내용이 실제 군인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고 작성 시기로 볼 때 2023년 하반기부터 개업 모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으로 특검 측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